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는 무슨 이벤트 했었죠? 저는 평생 살면서 이런 이벤트에 복권 10,000원짜리도 안 돼가지고요. 자. 국어경론을 시작하기 전에 OT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셨으면 교재에 정답이나 해설은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나 해설은 제 수업 시간에 이제 받아가시면 되고, 미리 교재를 이제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다 준비를 하셨으니까 다음 주부터서는 이제 예습을 좀 더 해오시면 됩니다. 예습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적으로 읽어올 건 읽어오시고 문제 자체를 좀 더 보고 오셔야만, 여기서 해설 강의를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점, 또 내가 생각했던 논점이 다른 방향의 논점일 경우에,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미리 예습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좀 해주시면 본 수업 시간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그 일주일의 패턴들이 아마 1, 2월하고 비슷할 거예요. 교육학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전공 영역의 세 과목들을 모두 다 들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6월까지 해서 한 과목 정도는 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7월 달이 1, 2월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학원 직강을 또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장의존형이시라면 그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지금 노량진에 오시니까, 아니면 인강을 들으시더라도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지금 계속 수업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1, 2월이 이제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7, 8월이 똑같은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1, 2월과 7, 8월이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시간을 보낼 텐데, 그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거. 그 다음에 1, 2월하고 패턴은 똑같은데 또 다른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하는 시기가 지금 이 7, 8월일 것 같아요. 그래서 OT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먼저 출발을 위한 확인은 1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점검해 보는 그 항목들은 인지와 정의적 태도 두 가지로 나눠 보면, 국어교육론과 관련된 인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개념 지식, 개념 지식. 그러니까 국어교육론이나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학술 개념어 또는 그 이론적 지식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낯익게 되었는가 정도만, 낯설지 않고 낯익는가 그 정도만을 지금 점검하면 되고, 그 다음 또 개념 지식 가운데 영역별로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역별로, 화법 독서 작문의 영역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지식들을 대략적으로는 지금 파악하는가, 그 정도만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 가능하거나, 아니면 낯익게 될 정도만이라도 성공한 거예요. 더 욕심내면 안 돼요. 전 인출이 안 돼요, 암기가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5개월 동안 고민해야 할 사안이지, 지금 앞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낼 때 암기도 하면, 그러니까 이해도 하면서 암기도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면서
노트 정리하느라고 바빴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5개월 동안 노트 정리하셨던 분들은 그 노트 정리한 것을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제 교재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에 거지 6월까지는 낯익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일단 파악은 가능한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자꾸 이제 그 성취감, 나는 알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들어는 봤어,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욕심 안 부리고 그 정도만 좀 하셔도 지금 괜찮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암기가 안 돼요, 인출이 안 돼요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인데, 교육과정이 영역별로 교육과정이 있긴 한데, 그 교육과정이 뭐 2009도 있고 2012도 있고 2015도 있어요. 이런 교육과정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재구성되어 있는가. 교육과정에 이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성취 기준이 중학교 1항, 2항, 3항, 고등학교 1항, 2항, 3항, 고등학교 2학년 1항, 2항 이런 식으로 순서별로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취 기준을 암기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재구성하란 말은 이제 적어도 뭐 예를 들자면 화법에서 제일 처음에 목차로서 구성되어야 할 게 본질과 특성이면 그 본질과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성취 기준은 알고는 있는가, 무엇이 본질과 특성에 해당되는가, 그 정도가 이제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 3학년 2항이 무엇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화법의 본질과 특성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이 중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하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 요 정도로, 그 정도가 이제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큰 틀에서. 아주 작게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좀 더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제 그 큰 틀에서 어느 대목을 좀 묻고 있는가를 기억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지도 내용이나 학습 활동을 도출하는 거지, 아주 작게 나무만 보고 지금 학습을 하다가는 5개월 후에 5개월 후에 7, 8, 9, 10, 11 5개월 후에 그 내용이 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좀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가,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재구성, 그것이 아니면 제가 그 7, 8월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의 구성대로 본질과 특성, 의사소통 과정의 기능 및 전략, 태도, 담화 유형, 그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이런 식으로 큰 틀을 가지고서 각각의 그 큰 틀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을 나름대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틀만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좀 더 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정리나 재구성을 그렇게 시도를 못 하신 분들은 이 7, 8월 수업을 들으시면서 체계적 정리를 좀 시도하시고, 그 다음 그 중학교 성취 기준이나 고1, 고2 성취 기준 자체를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잘 기억난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것을 지금 암기하고 있다. 쓸데없는 거. 그 순서를 묻지는 않는데 그 순서를 기억하는 것은 뭔가 좀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15교육과정은 불편한 교육과정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문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문을 보면은 막 여기저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3, 4월 달에 그 재편집을 좀 했고, 그 다음 그 재편집하고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7, 8월 교재에도 실어서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교육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올해의 출제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그 15교육과정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럼 빠져 있는 내용들은 12교육과정이나 9교육과정으로 채우셔야만 하니까, 그 7, 8월 달은 그와 같은 체계적 정리나 보충 보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체계적 정리를 시도했는가, 재구성했는가, 그것을 이제 묻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앞에 나오는 개념 지식이나 교육과정은 교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 내용.
임용 현재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되는 2008년도에 각 교육학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었는데 그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문헌 가운데 하나가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으로 나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내리겠다 했어요. 이때 이제 교과 내용, 교과 교육하게 되면 이 교과 교육이 이쪽에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교수학습 및 평가가 뭐 예를 들면 10문제 가운데서 3문제 정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출제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서술형으로 서답형으로 바뀐 이후에는 문항수가 지금 일정치가 않아요. 가령 14학년도에는 기입형이 15문항 체제였다가 그 다음 논술형이 이제 2문항 체제였었죠. 근데 15학년도, 16학년도 이렇게 연도가 이제 변할수록 논술형 문제가 빠지거나 서술형 4점이나 5점짜리가 이제 4점짜리가 추가되는 거죠. 원래는 14학년도에 발표될 무렵에는 서술형은 3점도 있고 4점도 있고 5점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서술형은 없어지고 4점과 5점 서술형만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년마다 문항의 그 배점 비중도 좀 달라지고 있지만 문항 수도 지금 확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임용 문제가 뭐 오늘 들어가신 분이 이번에는 화법 6문항 내야지 이러면 6문항 내고 작년에 2문항밖에 안 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점 비중은 3대 3대 4로 고정돼 있어요. 30%, 30%, 40%. 이 말은 화법, 독서, 장문이 30%, 문법이 30%, 문학이 40%로 배점 비중은 배점과 배점 비중은요. 다만 이제 배점 비중이라고 하는 게 문항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령 10점짜리 문학 문제가 나오면 문학의 배점이 나머지 뭐 100점 만점에 10점은 이제 제외하고 서술형하고 기입형에서 나머지 이제 30점을 차지한다 이런 식이겠죠. 문항수도 지금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고정돼 있지가 않아서 대체적으로 이제 예상을 할 때 21문항에서 25문항, 21문항 A형, B형 합쳐서 21문항에서 뭐 많으면 25문항, 평균적으로 23문항 그 정도를 예상을 할 때 그 21에서 25문항 안에서 교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그러니까 뭐 25문제에서 30%면 몇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요. 그 정도로 해서 화법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문제로 낼지, 독서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문제를 낼지, 문법이나 문학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를 낼지는 이제 그 해당되는 연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실 건데 일단은 배점은 교과 교육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 그 교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지도 내용과 학습 활동을 구안할 수 있겠는가. 그 교과 교육이. 그리고 이 교과 교육은 일종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긴 하지만 교과 내용과는 좀 다른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을 말해요. 독서, 예를 들면 뭐 독서의 전략들, 예측하기, 질문 만들기 이런 것들이 전략이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교과 내용이라면 교과 교육은 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관련돼 있는 그 교과 교육 문제가 이제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과 교육과 관련된 성취 기준의 지도 내용, 또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연결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연결지수가 없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이 7, 8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하시고 보충 보완을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육학이 말도 안 되는 그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본래 2005년도였죠. 2005년도에 교육과정평가원의 그 외부 수탁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수탁 보고에 의하면
교육학은 일단은 몇 년 이내로 폐지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폐지라고 하는 것은 필기 시험의 형태로 교육학을 치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일종의 뭐 교대 교수님이나 사범대 교수님들께서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적인 그 미비점 때문에 교육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이상한 형태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과목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육학이 필기 시험의 형태로 봐서는 학생들에게 대한 뭐 일종의 부담감이죠.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교육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사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셈인데, 그런 사교육에 대한 그 부담 경감의 하나로 교육학을 아무튼 폐지시킨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교육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폐지시키면 어떻게 해서 그 일종의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실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고서 그냥 제도를 폐지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살아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페일 과목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학점으로만 지금 교육학 과목들을 배우고 있지만 그게 패스페일 과목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점수에 이제 연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페일하면 안 되니까 패스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죠. 그러면 사범대 교수나 교대 교수님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일종의 학생들에 대한 그 뭔가 통제력을 많이 이제 갖게 될 것이니까 패스페일 과목으로 하는 그런 논의들이 그때 2005년도 이후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과도기적으로 일단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교직 논술처럼 뭐 안 봐도 되는 그런 과목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교육학 과목이 유명무실해질 때 좀 더 강화되는 게 뭐냐면 각 교과 교육론입니다. 각 교과 교육론, 일종 국어과 교육론, 수학과 교육론, 사회과 교육론. 올해 공청회를 한번 열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2015 교육과정에 그 발맞춰서 융합형 교육과정이죠. 융합형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신규 교사의 자질들을 검증하는 일종의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된 평가 항목들에 대한 재조정, 이거 공청회를 열었는데 올해 5과목, 내년에 5과목, 점차적으로 이제 모든 전과목에 대한 임용시험의 그 체질 개선을 위한 점검 항목들을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교과교육의 강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육학이 지금 유명무실해지면서 교육학에서 배워야 할 교수학습, 평가, 교육의 실천과 실행, 실제 이런 것들을 일종의 교과교육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필기시험의 형태로의 교과교육도 강화하지만 수업 실현에서 2차 수업 실현에서 그 교과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올해 이제 공청회를 체육 과목을 비롯한 5개 과목 신규로 이제 개설된 임용 과목의 신규로 지금 개설된 과목이 한 3과목 정도가 있는데 그 3과목과 관련돼서 이제 공청회를 열었고 내년에 아마 국어과 과목이 신규 교사 검증 과목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죠? 없어야 돼. 내년은 없다. 내년은 없어. 근데 그때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때는 아마 이 교과 교육이 지금은 현재 25%에서 30%의 비중으로 교과 교육이 문항수가 배점 비중이 나오지만 내년에 더욱더 수업 실현의 반영 비중도 높아지고 아마도 필기 시험에서 그 교과 교육의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들을 이제 화법독서 작문과 결합시키는 문제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올 것이에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은 과도기니까 올해 또 공청회를 열었으니까 교과 교육에서 한 번쯤 좀 어렵게 난이도 있는 문제로 또 출제될 가능성도 높고 또 올해 뭐 작년부터서 그런 뭐 시범을 좀 보였지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강원도 수업 실험 및 면접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만 수업 실험 및 면접에서의 배점 비중에서 수업 실험 및 면접에서 좀 약화된 부분들에 대한 아마 부담이 좀 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교과 교육에서 지도 내용과 학습 활동을 구현하는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제 그 기출 이 핵심 정리 문풀
교재에 많이 실어놨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하프모고라고 해서 9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9시부터 50분간 하프모고를 시행을 할 텐데 그때도 교과교육을 상당히 많은 교과교육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이렇게 해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국어교육론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개념 지식, 학술 용어를 잘 알고 계신가.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교수학습 및 평가와 관련하여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지도 내용을 또 지도 내용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구안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7, 8월에 보충 보완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모든 인지적 영역들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태도 또는 정서인데 그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의한 공부보다 학습보다는 계획에 의한 학습 행동과 실천들이 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건 누차 말씀드려도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은 그렇지만 행동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비도 많이 오고 우중충하니까 첫날이라 나가고 만약 다음 주에 비가 온다면 인강으로 되돌려야지.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장의존용이라는 것을 누누이 알면서 인강으로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감정들 또는 이제 오늘 공부를 정말 잘 돼가지고 새벽 2시까지 막 공부가 잘 되니까 다음 날은 24시간을 자는 거예요. 자는 둥 마는 둥 허리 아프게 자는 거예요. 근데 계획에 의한 학습과 행동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이 5개월인데 그 5개월에서 이 7, 8월 달은 5개월 가운데서 지금까지 뭐 보낸 1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저는 항상 과거형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만 있어요. 아니 또 내일도 없어요. 저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문제는 이제 남은 5개월 동안의 그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 7, 8월이에요. 상대적으로 12월 만약에 첫 주차 뭐 3일날 시험을 본다면 11월 마지막 주차 4주차가 11월 3주차는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는 시기예요.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돼요. 마음을 비워놓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뭐 올해 꼭 돼야 돼. 이게 이제 1월 달의 생각이라면 올해 한번 경험 삼아 보지. 이게 이제 11월 4주차의 생각일 텐데 그때 그렇게 마음을 놓으면 무소유죠. 무소유. 욕망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해지고 편해지면은 그나마 그래도 부담이 덜 돼요. 근데 7, 8월은 마음의 부담도 별로 없는 듯하고 근데 문제는 공부할 그 시기가 7, 8월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물론 6월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 보셨겠지만 너무 덥고 에어컨 틀면은 머리 아프고 그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머리가 그냥 붕 뜬 것 같고 뭐 오전 수업만 끝내도 오후부터서는 멍해지는 그러한 것이 다반사로 보이는 게 이 7, 8월이에요. 그래서 7, 8월은 일단은 통학하는 것도 또 불편하고 또 옆에 이렇게 친하신 분하고 같이 앉아 계시긴 하지만 그 반팔에 피부와 피부가 마찰되는 것조차도 꺼림칙해지고 땀은 나고 옷은 안 버리고 뭐 여벌로 안 가지고 오고 정말 변수가 많은 기간이 7, 8월이에요. 그래서 7, 8월은 잘 보내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잘 보낸단 말은 정말 어려운 5개월 중에서 이 2개월이 정말 어려운 그 학습하는데 어려운 건데 그때 이렇게 계획에 의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9월이나 10월, 11월 달에 가면은 정말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되니까 일단 이 7, 8월을 어려운 시기인데 잘 보내자. 그것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제 하루하루의 계획을 좀 세워서 학습 계획을 좀 더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셔야만 한다. 뭐 스터디 플래너 같은 것도 또 작성하시고 작성하실 때는 그냥 그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계획에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몇 % 정도를 실행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또 어제와 다른 나 오늘 어제보다는 좀 더 오늘은 실천이나 실행력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확인도 좀 해주시고 아무튼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좀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7, 8월, 9, 10월, 11월 5개월인데 이걸 통으로 나누지 말고 이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그 제일 위에 첫 단 부분에서 보시면 7, 8월, 9, 10월, 11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 단계로 나눠서 학습 계획을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11월 달 이 한 달간은 파이널 정리하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이널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11월에 시험이 있어도 내가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12월 첫 주차의 시험이 아니라 11월 첫 주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계획을 좀 나누시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파이널 정리할 때는 이 파이널 정리할 때의 목표는 뭐냐면 취약점, 그 다음에 보지 않은 뭐 영역이나 내용 할 것 없이 전반적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 정리. 파이널 11월 달은 이때 전반적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나올 만한 것들만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 본 것 없이 또 안 본 내용 없이 안 한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 정리를 좀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이 11월 달에 학원의 수업 기간이 4주간 모고가 기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4주간 모고가 아니라 2주는 모고, 2주는 그 이론 정리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2주 정도는 모고, 그 다음 2주 정도는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드릴 계획이에요. 모고를 보는 건 11월 한 셋째 주차 정도만 모고를 보고, 나머지 셋째 주나 11월 넷째 주,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는 모의고사를 보기보다는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론 정리를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셔야 돼요. 빠진 부분 없는지, 그 다음에 알고는 있는데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이론 정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11월 달은 파이널 정리는 전반적인 이론 정리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주가 남아서 앞에 2주 정도는 실전 모고, 완벽한 실전 모고를 좀 대비하고 나머지 2주,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이론 정리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좀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 10월은 이제 실전 대비 모고이긴 한데 이 실전 대비 모고는 뭐 그야말로 A형하고 B형으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획을 하실 때 이 7, 8월은 역시나 이론이 좀 더 많습니다. 문제를 풀지만 문제 푸는 것은 이론 이해를 위한 문제풀이에 불과하다. 역시나 이론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해하셨죠? 이론 중심 문제풀이가 7, 8월, 9, 10월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 그 다음에 11월은 그냥 또 이론, 이렇게 해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자면 이쪽에 7, 8월 수업을 위한 팁을 좀 드리자면, 7, 8월 수업은 일단 교재도 있고 교재에 문제가 실려 있는데 예습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습을 중심으로 미리 수업 전에 문제를 풀어오세요. 선생님 저는 근데 처음이라서 이론도 모르겠고 문제도 몰라요 하면 이론 읽고 문제도 푸시고, 근데 이론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럼 문제만 보고 오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온다면 지문이라도 좀 읽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하셨거나 작년에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론을 알고 있는데 왜 문제를 풀면은 인출이 잘 안 되지? 이런 고민도 좀 하시고, 그래서 예습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습을 중심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는 논점이나 답안의 방향,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예습을 할 때 내용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즉시 확인하는 거예요. 즉시 확인하고 복습 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7, 8월은. 복습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예습 시간과 수업 시간에 시간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두세요. 그 이유가 일단은 국어교육론은 재밌어서 또 저를 좋아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안 웃어.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교과를 좋아하게 됐어요. 과목을. 근데 과목을 좋아하든 재밌든 성취감을 느껴서 또 선생님을 좋아하든 간에 국어교육론이 다른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할만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육학, 그다음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한 배점 비중들은 비슷비슷한데 국어교육론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습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고 수업 시간에 예습했던 내용들의 문제들을 논점들을 확인을 했으면 이걸로 공부는 사실 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복습 시간이 사실은 따로 불필요해요. 아니면 조금만 하든지. 그럼 이제 복습을 조금만 한다라고 하면 그럼 남는 시간 있잖아, 남는 시간. 국어교육론에 투여된 남는 시간을 교육학, 문법, 문학 이런 취약한 과목에 좀 더 시간을 좀 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어때 선생님이 자기 과목을 가르치는데 자기 과목을 시간을 좀 줄여라. 그리고 이 남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선생님 봤어요? 얼마나 양심적이냐고! 합격을 위해서요, 합격을 위해서. 합격을 하려면 교육학이든 다른 세 과목들이 골고루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국어교육론은 내가 좋아하니까 더 많이 하고 쉬우니까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전할 수 있을 정도니까 더 많이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어교육론은 일단은 예습을 중심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 질들을 좀 높이고 복습은 좀 짧게 가져가면서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하자. 이해는 하셨죠? 아셨죠? 물론 교육학 선생님은 교육학 많이 해야 한다고 하고 문법 선생님은 문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문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문학이 뭐 변별력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그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그것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과목이라면 그 네 과목이 골고루 다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국어교육론이 상대적으로 예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습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냥 수업에 예복습만 하세요. 따로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국어교육론을 하면서 가령 지금 화법을 하고 있는데 독서가 1월부터 6월까지 했으니까 독서를 좀 해야지. 지금 작문을 하고 있는데 화법이 생각 안 나니까 화법을 한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9월이나 또 11월 달에 다시 또 하게 될 테니까 그냥 매 주차마다의 수업의 진도에 따른 예복습만 그냥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복습만. 아셨죠? 다른 그런 개별학습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개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예복습을 하되 기출문제나 옆에 좀 두고 기출문제나 옆에 두고서 하면 좋고요. 복습을 할 때. 예습은 이제 문제 풀고 복습을 할 때는 이 관련된 문제의 기출문제가 혹시 있는지 찾아보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8월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국어교육론 교육과정의 정리 특강이라고 해서 15하고 11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쭉 화법독서 작문을 그 교육과정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건 특강 일정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프모고라고 해서 9시부터 50분간 모고를 하고 1시간 정도 해설을 하고 11시부터 이론 정리 및 문풀을 6시 30분에 끝내도록 하고요. 중식은 1시간 정도가 될 거고요. 주차별 강의 일정은 8회차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7월 말이나 8월 첫 주차 정도가 되면은 쉬는 경우가 많은데 7, 8월 이후부터서는 강의가 쉬면 안 돼요. 저는 추석도 강의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해드렸는데 추석 때는 학원이 문을 안 열어요. 셔터문을 안 열더라고요. 셔터문을. 추석 당일날. 근데 추석 당일날이 목요일날이에요.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은 셔터문을 열게 하는데 왜냐면 여기 근무자들이 건물 관리자가 한 분 정도만 근무를 하시는데 셔터문 자체를 안 열어요. 그 당일날은. 그래서 한번 상황을 좀 보고 그래서 학원 강의는 절대 휴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제가 이제 쓰러지는 날이 휴강입니다. 근데 안 쓰러져요. 그래서 휴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휴가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휴가는 없다. 나는 있어도 나는 시험 보지 않으니까. 저는 중간에 휴가를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계획 있어? 가족여행이 기획돼 있다고? 그 가족은 도대체 어떤 가족이냐고 지금. 올해 딸이나 아들을 지금 임용시험에 합격시킬 지금 가족들이냐고. 만약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무슨 시험은 내년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험시험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말만 그렇단 얘기야. 공부할게요 라고 남으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목요일날 기획이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교재를 보겠습니다. 7, 8월 달에 교재를 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인 줄을 알면서도 그 수업의 뭐 양적, 질적 어떤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재를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교재와는 좀 다르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 개정한 이유가 15교육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교육과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7, 8월 달에 대한 교재비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수업은 3, 4월이나 5, 6월 달에 교재비 부담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7, 8월 달에 교재를 사도 부담은 좀 덜 들겠다라고 해서 일단 개정판을 냈고요. 일단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차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라서 각 화법 독서 작문의 목차를 보시면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리고 교과 내용에 해당되는 게 4개 정도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질과 특성, 그 다음에 기능과 전략, 그 다음에 담화 유형, 그래 돼 있죠? 됐죠? 근데 1장, 2장, 3장 다음에 1절, 2절, 4장이 아니라 이게 3절이에요. 3절. 고치세요. 3절. 4장,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4장이 아니라 3절입니다. 3절. 절이에요. 절. 3절. 이렇게 보시면 크게 교과 내용에 해당되는 게 3개 정도가 있어요. 본질과 특성, 기능 및 전략, 담화 유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담화 유형은 다시 한번 의사소통의 목적상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이렇게 해서 원래는 4개인데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3개로 통합돼서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합해서 묶고 있습니다만 이건 올바르지가 않아요.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왜 묶여야만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원래 의사소통의 목적이 다른데 달라요.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은 나중에 아마도 교육과정이 또 개정되면은 이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2009 교육과정까지는 이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4개야, 4개. 그래서 의사소통의 목적상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표현을 또 정서 표현으로 이렇게 용어를 옆에다 적으세요. 자기 표현을 정서 표현. 이렇게 용어를 지칭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친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지칭하시는 분도 있어요. 친교라고요. 그리고 지금 2015 교육과정은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용어가 아니라 친교예요. 친교로 쓰고 있습니다. 친교. 일종의 정서 표현이나 자기 표현은 자기에게 억누를 수 없는 자기가 말 못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기를 표현한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사상, 가치 이런 것들을 문자 언어나 구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를 표현할 때는 정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감정, 그다음에 가치관, 그다음에 뭐 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데 표현 장르는 수필과 관련돼요. 수필.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친교는 자기에게 억누를 수 없는 이런 감정을 뭔가 언어로 표현하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돈독하게 가질 것이냐. 일종의 관계를 형성, 만들고 만들었던 관계를 유지, 전속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과 같은 일종의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을 위한 담화 유형이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편지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장르가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뭐 친교를 위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인 그런 대화 같은 것들도 친교의 담화 유형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서 표현, 자기 표현 및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친교가 서로 다른 의사소통의 목적인데 지금 현행 2012, 15까지는 일단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고 담화 유형이 3가지. 정보 전달, 설득, 그다음에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3절이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으로 보자면은 이 교과 교육이 바로 교수학습 및 뭐죠? 평가인데
사실 화법 교수학습 및 화법 평가는 이렇게 가위표를 쳐버리세요. 이렇게 가위표. 가위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X표. X표. 이 X표는 뭐냐면은 하지 않아도 됨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법 교수학습 및 평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문제로 나와도 변별력도 없고 또 문제를 만드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문제 내고 답은 쉽게 도출하는 그런 식이어서 화법 교수학습 및 평가는 사실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제 이 화법 교수학습 및 평가가 아니라 이 화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작문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하고 교과 교육을 나눠서 교과 내용이 본질과 특성, 기능과 전략이 있는데 이 독서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화법하고 좀 다르게 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도. 물론 화법도 원래는 화법의 태도가 있어요. 있는데 화법의 태도는 화법 자체가 교육과정이 태도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따로 존재하진 않고 다만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성취 기준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태도를 배우게 돼 있고 독서는 아예 태도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서 독서 태도까지 이제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서의 사장은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화법에서는 담화 유형이라고 지칭하고요. 독서에서는 텍스트라고 지칭하는 것은 글입니다. 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의 4가지 정도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 거고 교과 교육이 이제 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평가인데 독서에서의 그 교과 교육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는 교수학습 모형이 있고 독서 평가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하고 중요도가 높은 게 그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교수학습 모형. 근데 이 교수학습의 모형은 교수학습의 모형 모델이 도출되려면 그 도출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런 그 일종의 교수학습의 모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독서교육의 원리라고 해서 이 이론들을 따로 좀 보셔야만 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임용 문제에서 또 간간히 교과 교육 부분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학습을 이론적 근거라고 해요. 교육의 원리 옆에다 이론적 근거라고 적으시고 그 이론적 근거들이 되는 교육의 원리를 독서에서는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작문교육론도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의 본질과 특성, 기능 및 전략, 태도, 이번에는 텍스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글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화법에서는 담화 유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텍스트고, 작문에서는 글 유형이고, 원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과 글인데 이걸 그냥 그 교육 과정을 집필하신 집필자들의 그 뭘까? 그 아무튼 객기? 곤조? 이런 표현을 좀, 왜 이러냐고. 통일 좀 시켜줘야 돼. 텍스트면 텍스트, 글 유형이면 글 유형, 글 종류면 글 유형, 글 종류, 글, 아니면 글. 그냥 글이에요, 글. 그래서 독서와 작문은 텍스트와 글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으로는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작문 평가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과정에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학습의 모형인데, 선생님 모형은 뭐고 방법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것은 왜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고 문제에서는 이런 교수학습의 모형이면 모형, 교수학습의 방법이면 방법, 이런 명칭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마 단서가 좀 있을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모형이라든가 방법을 구분하신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최지연의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이 빨간 책인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책은 2권이죠.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빨간색. 그러니까 주황색하고 빨간색은 공포의 색이에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학부과정에서 2학년 때, 1학년 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지는 않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향식 상향식에 대한 한문단 내용을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거? 스터디하면서도 잘 모르는 빨강책과 그런 최지연의 빨강책에 의하면 교수학습의 모형과 방법은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분을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에서 배우는 또 뭐 KEDI 모형이라든가 뭐 무슨 모형들이 많죠. 직소 모형, 직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직소 모형. 그것도 직소는 1, 2,
원투 해가지고요. 난 그거 처음에 뭐서 직소는 무슨 시소하고 다른 이상한 모형이군. 직소. 그건 뭐냐고 그게. 그런 교수학습의 모형을 방법이라고 또 장문에서는 또 지칭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포괄적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장문 교수학습의 방법을 모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에는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게 교과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수학습 모형 및 방법, 그다음에 평가 이 두 가지를 공부하시는 거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 중에서 교과교육을 제가 강조를 드렸으니까 교과교육에서 교수학습의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할 부분들이 독서예요. 독서는 교수학습의 모형을 좀 철저하게 아셔야 한다. 이제 반면에 교과교육에서 평가 부분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할 부분 영역이 장문이에요. 장문. 교과교육 안에서. 그러니까 화법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독서에서는 독서 평가보다는 교수학습 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독서 평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독서 평가를 하긴 하되 평가보다는 교수학습 모형을, 장문에서는 교수학습 모형보다는 평가고요. 그렇게 해서 장문 평가는 1절, 2절로 또 세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화법 독서 장문의 목차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면 먼저 본질과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능 및 전략이 있어요. 기능 및 전략. 세 번째로는 태도가 있어요. 태도. 화법도 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담화 유형이나 텍스트나 글 유형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교과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나름대로 이제 재구성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과 교육으로는 무엇과 무엇밖에 없어? 교사학습, 평가인데 이 교과 교육에서 교사학습 및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몰라도 됩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이 중요해요. 개론서에서 나온 이론. 가령 뭐 DRTA, 직접교수법, 또 과정중심 평가, 또 상위인지 평가. 이와 같은 것들은 교육과정에는 명시는 돼 있어요. 명시는 돼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개론서의 내용으로 보충을 해야 돼요. 보충을 해서 이 교과교육 파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 2월, 3, 4월, 5, 6월 달, 7, 8월 달 이렇게 해서 한 4단계에 걸쳐서 수업을 좀 진행할 때 교과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달이 1, 2월, 그 다음에 7, 8월. 그리고 3, 4월, 5, 6월 달은 교과교육을 거의 다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하고 교과서인데 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주로 기능 및 전략이 많이 나와 있거나 태도나 글 유형이나 담화 유형이 많이 나와 있지 교과교육인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의 성취 기준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아서 3, 4월하고 5, 6월 달은 교과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어요. 7, 8월 달에 3, 4월 달에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7, 8월에 부족했던 교과교육을 좀 더 보충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목차로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화법교육로 보시죠. 간단하게 한 10분만 화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육적 화법의 본질과 특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교육과정을 제가 재구성했다고 말씀드렸듯이 2015 교육과정과 2012 교육과정, 9 교육과정 이 세 개의 교육과정 때로는 7차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먼저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15교육과정을 집어넣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교육과정은 화법의 본질에서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을 좀 하실 때, 화법의 본질과 특성 몇 가지 하면 3가지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의미 공유의 과정이 화법의 본질과 특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의미 공유의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 공유라고 하는 그게 학술 용어이고 개념어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지도 내용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지식이라면 그 개념 지식이 알고 있는가? 그다음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개념인가? 그다음 기출 문제로 나왔는가? 이것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점검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저는 이제 재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공유의 과정 할 때 의미 공유는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미 공유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개념인지 그리고 화법의 본질이 제가 이제 동그라미 1이 의미 공유의 과정이고 이건 15교육 과정의 중학교의 성취 기준에 나오는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요 대목의 성취 기준에서 이 용어를 따온 거예요. 중학교 15교육 과정에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의미 공유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미 공유의 과정은 일단 세 개의 용어로 되어 있어요. 의미,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공유, 또 하나는 뭐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의미, 그 의미가 뭐지? 공유한다는 게 뭐지? 과정이란 뭐지? 이렇게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이 용어를 교육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해설해야 하는데 15교육과정에 보면 없음이에요. 없음. 제가 일부러 없음이라고 적어줬어요. 일부러. 원래 교육과정에는 없음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교육과정 지필진들이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없음이 뭐냐고. 없음이 지금 올해 시험을 볼 학생들에게 없음이 뭐냐고. 그래서 이 내용을 2012 또는 2009, 2007 또는 7차 이때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 의미 공유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면 그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선생님은 그렇게 화법의 번질과 특성 해가지고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원래 교육과정이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재구성한 것은 누구가 재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화법의 본질과 특성은 세 가지예요 하고 재구성한 것은 누구다? 나다? 아니면 교육과정이다? 너야 너. 저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재구성을 제가 해드린 거라고요.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현행 2015 교육과정과 12 교육과정을 포괄적으로 거기서 다루고 있는 화법의 본질과 특성은 그냥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 공유, 두 번째는 옆에 7쪽에 보시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네, 넘기지 말고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화법에 이제 기능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쪽에 핵심 요약에 의미 공유, 1번 의미 공유, 그 다음 넘기시고 12쪽에 사회적 의사소통, 15쪽에 관습과 문화, 그 다음 23쪽에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화법의 기능,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처음에 수업 시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15교육과정, 12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5나 12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하나씩 그 핵심 요약이 방금 살폈던 9쪽 부분에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핵심 요약을 돼 있죠. 이 핵심 요약이 앞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내용이에요. 앞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내용이에요.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뭐가 나오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고,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재구성된,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핵심 요약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강의는 핵심 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해설을 해드리지만, 핵심 정리를 하실 때에는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트 정리한다면 이 핵심 요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든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화법의 본질과 특성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하나는 의미 공유, 하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그다음 화법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찾아보면 네 가지 정도로, 하나는 의미 공유, 사회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몇 쪽이야? 핵심 요약의 15쪽에 해당되는 화법의 관습과 문화, 마지막으로 화법의 기능이 4번이에요. 기능이 4번이어서 네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으로 되어 있는 그 4가지 부분에 앞에 있는 3가지 의미 공유, 사회적 의사소통, 관습과 문화 앞에 있는 이 3가지가 화법의 본질과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4번에 해당되는 게 화법의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해났어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교육과정을 먼저 한 차례 주고 그다음 각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 요약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기본 개념이나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정도의 기본 지식이나 이론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하나하나씩의 핵심 요약에 대한 관련 문제를 바로바로 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고 문제에서는 화법에 예를 들자면 기능을 묻고 싶다면 화법 기능만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연설하면서 화법의 기능을 묻거나 또는 뭐 토론을 하면서 화법의 기능을 묻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의 그 내용 항목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 이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론을 위한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이론을 위한 문제풀이로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이론을 이해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과서 구성인데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하나가 있으면 학습 활동들이 붙어 있어요. 성취 기준 하나당 학습 활동이 서너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변환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각 항목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본질과 특성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이론을 위해서 일단은 문제를 좀 많이 봅니다. 됐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핵심 요약이 나름대로 제가 재구성해서 4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핵심 개념, 핵심 이론은 4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요약을 이론적인 것으로 이제 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의 관련 문제들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공부를 하실 때는 핵심 요약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찢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교육과정을 이렇게 찢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다고? 그럼 말고 좀 쉬었다 갑시다.